또 다자주의의 해체와 같은 주제들이 지구 사회를 상당히 무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와중에서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각자가 해야 할 역할, 피스키핑을 하고 휴머니타리안 활동을 하면서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봤던 또 평화 관련해서 이 아픔 또 어떤 평화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갈등으로 인한 아픔을 딛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9월 24일에서 26일까지 열렸던 김대중 평화회의에서 청해 평화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세션의 제목은 그곳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 글로벌 사우스에 가게 됐을 경우에 주요 행위자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외부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했다라는 1인칭으로서의 주체성보다는 보았다, 함께 했다 같은 3인칭을 주로 사용하면서 저희가 목도한 평화로 향했던 여정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 소개하고 현재 다양한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 사회가 진정 또 다른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을 역시 기반으로 하여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세 분이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연사 소개를 먼저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에서 기술 담당관으로 계신 이종영님 모셨습니다. 네, 현재 필리핀에 계시고요. 전에 있었던 르완다에서 보셨던, 관찰하셨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베트남에 계신 분입니다. 액션에이드 베트남 사무소의 북아시아 수석 정책 고문으로 계신 조용성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석입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에서만 10년 넘게 일을 하시면서 정말 이 그래스루트부터 이 하이레벨까지를 두루 살피시면서 필요한 임팩트,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또 라오스에서 비즈니스로서 큰 변화를 함께 현장에 계신 분들과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계신 우리 그린 굿즈의 대표이사 이재원님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또 소중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재 라오스에서 양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본, 어, 조금 더 많은 이제 농가분들께서 닭을 키울 수 있고, 닭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때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협력에서의 더불어 사는 그런 의미들을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 사실 초대됐다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큰 영광이고요. 또 전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뭐 너무 거기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사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저희가 어, 그 사례로서 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저희한테 큰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이제 이 세 분 모두 이제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고 해서 중간중간에 이 신호가 약간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간 이재원 대표님의 신호가 살짝 불안정한 감이 있는데 혹시 조금 더 안정적인 곳을 찾아갈 수 있으시면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같이 여기 계신 분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공유드릴 이 각 세계 각지에서의 사례, 르완다, 베트남, 라오스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지난 김대중 평화회의에서는 정말 현장에서 봤던 사례 위주로 인사이트를 전달하고자 이 세션을 기획했다면 이번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과 좀 결부해서 소개드리는 방식으로 조금 변주를 주어 봤습니다. 네, 각자 16분씩 발표 시간이 할당되어 있고요. 이후에 이제 토론으로 진행할 건데 토론으로 가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하는 질문 또 하나씩 제가 공유 드리면서 결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채팅창에 자유롭게 올려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희 먼저 현재 필리핀에 계시는 우리 이종영님의 르완다에서의 이야기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거 제가 스크린을 공유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종혁님, 이종혁 선생님 또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WHO 서태평양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이종혁입니다.
먼저 저를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초대해 주신 노명환 교수님께 그리고 오희석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루안다 집단 학살 이후 가차차 법정과 용서, 화해, 그리고 제가 루안다 현장에서 10년 전이지만 배운 화해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핵심 질문은 굉장히 단순한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함께 살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루안다에서 2년 반 동안 정의와 치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 일이 가능하려면 단순히 제도만이 아니라 언어, 관계, 그리고 일상의 습관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그 여정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한 제 소개고요. 먼저 맥락을 간단히 짚겠습니다. 오늘의 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해자 중심의 용서입니다. 용서가 강요가 아니라 시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응보만으로는 또는 복수만으로는 또는 소위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정의만으로는 이웃이 같은 마을에서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경계가 있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화해와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엄을 행치지 않으면서 책임을 요구하는 기술입니다. 루안다에서 이루어진 가차차, 마을 중재, 공동노동 또는 기업 정착까지 묶어서 화해 생태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안다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루안다는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를 둘러싸는 그레이터 레이크스, 소위 대호수 지역의 내륙국가이며 수도는 키갈리입니다. 인구 밀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약 1,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후투, 투치, 그리고 그 내부 소수민족인 투와족이 오랫동안 공동체 농경사회를 이루어 살았지만 현대로 넘어오며 농업을 넘어 관광, IT, 서비스업 또는 제조업 같은 이런저런 산업을 시도 중입니다. 이 가까이 붙어 사는 고밀도의 지리와 문화적 조건이 역설적으로 학살의 참혹함을 키웠지만 동시에 이 다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해 해법도 관계가 기반이 되는 해법이어야만 했습니다. 1994년 그 참혹했던 루안다 대학살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94년 약 100일 동안 이웃이 이웃을 죽이는 일상화된 폭력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증오성 행동, 민병대의 조직화되는 살인,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가담한 비극이었습니다. 약 100만 명이 죽은 100일간의 학살이 끝난 뒤 남겨진 질문은 차갑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내 가족을 해친 내 옆집에 사는 이웃과 한 말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 형사 사본만으로는 사건 수가 감당이 되지 않았고요. 응보만으로는 두려움과 분노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전통을 현대화한 가차차입니다. 가차차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루안다 사회 과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학살 책임을 묻는 정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안전의 보장.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우물길과 시장과 예배당을 함께 서야 하는 현실에서 법정의 판결, 너는 맞고 나는 틀리고 너는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런 판결만으로는 정말 내재된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시간, 충분히 울고 충분히 말하고 때론 말을 거부할 자유가 특히 피해자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 필요를 공동체 방식으로 풀어낸 게 가차차입니다. 이 가차차라는 게 루안다 현지어로 잔디밭 또는 마당 또는 풀뿌리라는 말을 뜻하는데요. 전통 마을 재판을 현대적으로 부활시켜서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고 자백을 하고 사과를 하고 배상과 봉사를 통해 진실과 책임을 묻고 관계의 문턱을 낮추는 회복과 정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화해를 규범으로 봤습니다. 화해와 용서는 상대를 괴물로 만들지 않고 인간으로 대하며 그 사람의 존엄을 해치지 않으면서 책임을 요구하는 태도라고 봤습니다. 가치차는 그리고 그거를 마을 단계 또는 그 마을 이하의 단계에서 화해라는 언어를 절차로 만든 실험이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가짜차의 운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가짜차는 12년간 약 190만 건의 방대한 사건을 짧은 시간에 다루며 진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많은 생존자가 가족의 행방을 확인했고 가해자는 속죄와 재편입의 계기를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대학살을 다시는 하지 말자라는 공동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루안다에서 살면서 만난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용서라는 것이
그 친구는 제가 당시에 20대 중반이었고 그 친구도 20대 중반이었으니 그 정말 태어나서 몇 살이 안 됐을 때 학살을 겪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부모님을 학살로 인해 모두 잃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 한 말이 용서가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증오의 감옥에서 꺼내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당시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제가 슬라이드를 좀 더 넘기겠습니다. 빛이 있으면 근데 그림자도 있습니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절차적 권리, 예를 들어 법률을 대리하거나 항소를 하거나 증거를 기록하거나 등이 사실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판의 위험이 분명히 있었고요. 공개성, 이 모든 재판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피해자, 특히 여성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체 가해가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거짓 증언과 화해를 하라는 집단, 아니, 마을 특히 그 장로들의 압력이나 정치화 또는 이긴 자들의 승자의 논리, 승자의 정의라는 그런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또 무엇보다 강요된 용서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가차차에 미흡한 점으로 남아 있는데 만약 앞으로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방법이 다시 사용이 된다면 해법은 피해자 중심의 절차와 동의와 철회권 보장, 사건 분류, 예를 들어 민간 범죄는 비공개나 전문 트랙으로 진행한다던가 하는 그 제도가 필요할 것이고 보호와 배상을 이행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독립적인 감시와 항소를 할 수 있는 창구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화해와 용서의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가 없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방치일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시해 두고 다시 한번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르완다는 가차차만 한 것이 아니고 화해와 재결합을 이런저런 생태계로 엮었는데요. 이거는 나라에서 주도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입니다. 먼저 국가통합화해위원회는 통합화해교육과 은디 우무냐 르완다, 이게 키냐 르완다, 르완다 현지어로 나는 르완다인이다 라는 언어의 전환을 확산했습니다. 또 이토레로라 또는 인간도라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방위 또는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운동인데요. 시민과 가치교육으로 갈등의 온도를 낮췄고요. 우무간다라는 우리 토요일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모두가 같이 노동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땀 흘리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또 슬라이드에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아분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가차차에서 연장된 마을 중재 법정으로 토지나 가정이나 아니면 소액의 분쟁을 현지에서 이게 법정으로 가기 전에 소액에 풀었고요. 기린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의 젖소를 보급함으로써 영양과 소득과 비료를 동시에 개선하며 이 마을의 젖소를 같이 관리하는 상호 부조를 제도화했습니다. 이러한 화해라는 제도를 통해 언어, 노동, 상호 의존의 생태계로 화해와 용서를 구현을 했습니다. 문화와 개인적인 용서도 있습니다. 이 또 르완다어를 말하게 되는데 오부문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케냐 르완다로 사람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서 비롯된 철학이 인간은 관계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르완다에서는 대학살 이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사는 화해 마을이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아직도 이 마을에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화해 마을에선 생존자와 출소자가 아이를 함께 돌보고 밭을 같이 갈면서 또 집을 서로 고칩니다. 저는 르완다에 살면서 이런 마을을 몇 번 가볼 기회가 생겼었는데 이렇게 사는 곳에서 한 공동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지붕을 얹어주는 날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여기 이분들이 다른 뉴스 기사에서 한 인터뷰를 또 제가 따왔는데 30년이 지나서 살기 꽤나 괜찮다. 이제 후투도 없고 투치도 없고 우리 모두 루안다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로는 끝나지 않던 관계가 함께하는 노동으로 다시 이어진 거로 봤습니다. 용서가 선언이 아니라 이렇게 좀 시간이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듣기, 말하기, 같이 살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쌓일 때 신뢰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 국가에 어떤 성과를 남겼을까요? 먼저 국가 레벨에서는 안정과 성장, 투자, 관광, 기업 환경 등의 개선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동아프리카 또는 이 중앙아프리카 다른 나라들 보면 루안다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 레벨에서는 우무간다, 아까 얘기했던 토요일에 하는 공동 노동이 신뢰의 생활적인 루틴, 그리고 기린카가 생계와 영양 회복의 토대가 되었고요. 이거를 어떻게 다 합쳐서 보자면 핵심은 이거일 것 같습니다. 갈등을 멀리 나중에 우리가 10년 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건 우리 후대의 문제가 아니야
문제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해결하는 그런 회복 생태계를 통해서 화해가 시작되었고 그를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재발의 위험이 낮아지고 함께 사는 감각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진실과 책임은 출발선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묻는 순간에만 또는 그것이 시작되어야 화해와 용서의 문턱이 열립니다. 둘째는 상향식, 이 공동체와 하향식, 국가에서 내려오는 제도적인 결합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닥의 회복과 정책이 뒷받침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어, 문화적 맥락을 중시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고요. 이것이 단순히 나라에서 너 이거 해가 아니라 매일매일 또는 매주 일상에서 실천과 제도적인 지원이 병행이 되어야 회복이라는 것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피해자 중심의 제도와 장기 그리고 반복적인 치유 생태계의 필요성입니다. 강요를 하면 안 되고요. 충분한 시간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루안다에서는 지금 94년에 대학살이 있었으니까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이 시스템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긴장을 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이 시기만 되면 버스에서 나눠 탑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 화해를 한다는 게 시스템적으로 보이지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30년, 40년, 50년 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해를 정책, 제도, 그리고 일상에 심어야만 이것이 현실이 됩니다. 저는 이를 화해와 용서는 기억을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 루안다는 철저히 기억을 합니다. 근데 기억이 복수의 연료가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Genocide Never Again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구호가 아니라 이제 화해 메커니즘의 운영 원칙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고통을 재배치하는 힘, 그리고 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지혜입니다. 화해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일상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나쁜 제도는 고치되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는 개인적인 보복 대신에 국민 통합과 제도 개혁을 선택했고, 이를 남북 화해로 확장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의 정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되 책임을 묻고 제도를 바꿔서 다음 세대의 안전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미래 한반도에서 화해를 다시 준비한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 좌우, 위아래, 남녀 또 무엇이 됐건 나뉘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상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실을 기록하고 책임, 안전, 교류의 단계적 경로와 피해자 중심의 경계를 함께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요 슬라이드는 제가 저 9월에 발표할 때는 없던 건데 이제 루안다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 어떤 우리 지금 이 나라 이 세계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첫째는 진실과 치유입니다. 가채차를 통해서 보여준 공개 증언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은 공통적으로 진실과 책임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다는 점을 말합니다. 과거를 증명한 용기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공동체적 포용입니다. 루안다의 은디 우무냐 루안다, 즉 나는 루안다인이라는 것과 한국의 국민 통합은 서로를 적이 아니라 내 옆집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으로 다시 호명하는 정치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공동체를 다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화해와 통합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라는 루안다의 그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명과 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으로 볼 수 햇벽 정책은 적대 비용을 협력의 이익으로 바꾸려는 미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원이 만나는 교차점이 곧 청년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규범, 존엄을 지키며 책임을 묻고 안전을 보장하며 관계를 설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바꾸고 작은 협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피해자 중심의 경계를 지키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메시지를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번역할지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인데요. 어, 세 가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증오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우리가 겪은 여러 가지 상처와 분열 앞에서 용서는 솔직히 안 쉽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루안다에서
이 증오가 나를 지키는 방패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무겁게 붙들어매는 쇳덩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증오가 내 하루를 얼마나 점유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한번 던져보고 전 여러분들도 한번 던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가 나의 나약함을 말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증오의 감옥에서 꺼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속도와 경계는 절대적으로 존중이 되어야 하고요. 둘째는 우리 공동체, 이 대한민국의 가차차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루안다에서 이 가차차는 거대한 법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을이 함께 듣고 묻고 책임을 확인하는 공개의 장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그 경계나 형태가 다를 거예요. 학교나 직장, 동네 또는 요즘 같은 경우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핵심은 같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상대를 사람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며 다시 함께 살아갈 최소한의 약속을 만드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언어와 방식으로 갈등을 멀리와 나중이 아니라 가까이 지금 다루는 공간을 상상해 볼 것을 저희 제안합니다. 셋째입니다. 용서를 가능케 하는 실천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르완다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용서가 나 미안해 라는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이 관계의 습관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듣기, 즉 사실을 끝까지 듣는 태도나 말하기, 나와 메시지로 상처와 경계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 또는 함께하기, 작은 협력과 돌봄을 반복하는 작지만 반복 가능한 행동으로 신뢰를 조금씩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강요된 용서가 아니라 모두가 동의하고 안전함을 전제로 한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느린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대신 기억을 안전하게 보관해 재발을 막고 그 기억 위에 더 넓은 미래의 선택지를 올려놓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가능한 미래를 조금 더 넓히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이 포럼 때도 했었지만 조금 더 늘려서 했습니다. 추가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셨고 저도 기독교 신자인데 사실 사랑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구절인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랑의 정치를 펼치실 때 이 구절을 분명히 저는 기억하고 또 마음에 품고 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르완다에서 저는 오래 참는 사람과 경계가 있는 친절이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함께 살 것인가?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으며 겸손하고 친절하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서하되 잊지 말고 기억을 안전하게 가꾸며 사랑을 제도와 일상으로 만들면서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 맞춰서 어, 발표해주신 우리 이종혁 선생님 아주 감사합니다. 아, 지난번 그 발표 자료에서 상당한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아,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 지난 우리 기능평화 회의에서도 이 발표를 들으면서 참 이 발표가 참 우리 사회에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 싶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편견, 선입견이 우리 사회에 늘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나 르완다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의 어떤 싱가포르이고 르완다의 발전이 아프리카에서 아주 독특하게 르완다가 발전을 했는데 그 르완다의 발전의 주요 동력을 항상 이 어떤 현재 이제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리고 한국의 어떤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같은 매우 정부 주도의 개발 방식으로 지금의 르완다가 됐다처럼 매우 일부만 설명되는 게 항상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내전의 상처를 딛어야 우리가 평화의 기반을 만들고 또 그것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가차차가 갖고 있는 이야기, 즉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낸 평화의 가정이었다는 이 가차차가 있었고 현재 존재하고 있음이 더 우리 사회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르완다에 계셨던 종영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평화가 가진 어떤 힘,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대화 포용,
폭력과 분열의 시대를 딛고 대화 포용으로 이겨내자라고 말씀하셨던 이 내용과도 많이 맥이 닿기도 할 것 같아서 이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평화가 갖고 있는 힘, 본인이 이제 보신 만큼 또 생각하신 만큼 나눠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이라고 말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힘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르완다 살면서 제가 살 때만 해도 벌써 10년 전이니까 학살이 있던 지 한 20년 지났을 때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4월부터 7월까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버스에서 이 후투족과 투치족이 나눠 앉아요. 그 분위기가 달라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으로서 나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야지 하고 탔는데 평소에 그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그 가라앉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살벌하기까지 하는 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완벽하게 통합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오히려 다시 얘기해서 이게 강점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나라에서 너희 화해해라고만 하면은 절대 화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정말 시스템적으로 화해를 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정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융합이 되어 살아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거를 루안다에서 느꼈습니다. 루안다에서는 사실 여러한 시스템으로 그래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평화를 만들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뭐 가짜차도 있고 아니면 뭐 기린카라는 제도도 있고 뭐 형아만도 있는데 또는 우무간다도 있고요. 또는 일상의 분쟁을 미리 푸는 아분지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런 대화나 기억의 프로그램이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화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 루틴, 운동하듯 루틴으로 만들었으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익숙해지고 하면서 시민들이 화해를, 용서를 좀 일상에 녹여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시민이 서로에게 제공하는 공공적인 서비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거를 만들어준 제도는 그 나라의 크레딧을 줘야겠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 시민들이 참여한 용서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평화는 결국 가깝다는 것. 이게 무슨 법이 아니라 쟤랑 나예요. 앞집에 살고 옆집에 살고 음, 살고 또는 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그런 가까움이 오히려 결정과 그 치유를 촉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음, 둘째는 예측 가능성이에요. 이게 참 웃긴 건데 가차차도 그렇고 우무관도도 그렇고 일단 루틴이잖아요. 저날 저기 있을 거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루틴이 됐기 때문에 절차와 역할과 시간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마음을 말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 준비하고. 왜냐하면은 이게 오늘만 있으면은 나 이거 말해야 돼 하고 하다가 말 못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나는 음, 오늘 말 못해? 괜찮아. 음,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루틴이니까. 해서 음, 그게 있었다고 보고요. 셋째는 경계가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존엄적인 언어도 그렇고 은디 로마나로 간다나 아니면 가차차에서 있던 중단권과 비공개 음, 옵션 등 안전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말할 용의가 있었다고 봐요. 이게 시민들이 듣고 말하고 함께 일하는 과정 자체가 평화를 생산하는데 음, 리더십 방향을 제시했는데 정말 여기서 어떻게 보면 단점이지만 이 시민이 주체가 되는 평화의 가장 큰 팩터는 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재촉하지 않습니다. 재촉하면 안 되고요. 사실 우리 그냥 단순히 싸운 관계에서 저랑 뭐 다른 친구랑 싸운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너 뭘 화해해? 여기 뭐 이렇게 싸워? 이러면은 말만 미안해하고 화해 안 합니다. 음, 네. 싸우는 거, 그 싸우고 그대로 터져 있는 거죠. 그냥 엄마가 보는 앞에서만 안 싸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음, 하지만 이게 시민이 주체가 되면은 나의 페이스로 상대방의 페이스로 천천히 조금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음, 보면은 정말 정말 솔직히 말해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데 음. 궁극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줄로 정리가 되네요. 가장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네, 역시 오랫동안 생각하신 게 또 티가 나는 아주 통찰 있는 답변이었어요. 연기와 섞여서 아주 멋진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평화로 향했던 이 시민들이 주체가 된 여정을 르완다에서 한번 살펴보셨다면, 다음은 또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향했던, 그리고 그것이 현재는 어떤 민족적인 자긍심, 아이덴티티가 된 사례입니다. 베트남에서의 사례인데요. 조용성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액션에이드라는 국제 NGO에서 일하고 있는 조용석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정확히는 제가 일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시간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액션에이드는 국제 NGO로 사실 한국에 있는 NGO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전 세계 70여 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고요. 무엇보다도 저희는 좀 소외된 계층, 소외된 국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제 NGO 중에서 본부를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이제 남반구에 있는 그런 국가들로 옮긴 최초의 NGO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희는 세계의 어떤 빈곤, 불평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NGO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평화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건 역시 저희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이렇게 발표 기회를 통해 가지고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국에 가져올 수 있을지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생활한 지는 한 10년, 올해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베트남에 왔을 때는 그때도 이제 NGO 업무를 통해 가지고 오게 됐었는데 사실 베트남이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한두 번씩은 가보지 않았을까 내지는 주위에 가본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친숙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도 많고, 내지는 뭐, 호치민시티, 다낭, 뭐, 이렇게 좀 주요 도시들 가본 걸로, 베트남 가봤어. 베트남 뭐, 자주 가봐가지고 나도 잘 알아.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나라의 넓은 역사와 지리적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알 수 있는 기회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베트남은 사실 아직까지 이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기도 하고, 공산당 일당 체제 하에서 사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통용되는 어떤 민주주의적 가치나 아니면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소 다를 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그것이 독재라든가 아니면 힘의 논리로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랑 다른 방식의 체제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베트남에서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물론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10년 넘게 살고 또 제가 베트남 분과 결혼을 해가지고 베트남에서 가정을 일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한국이 돌아가는 뉴스보다는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그것이 저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베트남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고 때로는 베트남의 시각에서 한국의 평화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표를 준비를 했고, 사실 발표 주제가 좀 많이 길어가지고 노명환 교수님도 이렇게 줄여볼까요? 저렇게 줄여볼까요? 말씀하셨지만, 최종적으로 저는 베트남의 사회통합에서 배우는 한반도의 통일과 김대중의 보편적 세계주의라는 제목으로 조금은 줄여봤습니다. 포스터에는 더 길게 돼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베트남이 사회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포함해가지고 보편적 세계주의까지 좀 내용을 담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입니다. 올해로 한반도 분단을 80년을 맞이한 지금에 과연 지금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많은 질문이 듭니다. 특히 이 주제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좀 더 많이 와닿지 않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분단은 직접 겪은 일도 아니고 과거처럼 민족주의적 공감대 또한 희미해진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인터넷상에서 희화화되거나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분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단이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잃고 특정 세력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는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지난 내란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단은 더 이상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이나 통일을 향한 염원의 대상으로만 통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세력에게는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내부를 통제하고 심지어 외부 세력을 도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민주주의적인 근간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통일에 대한 이런 단절은 우연히 발생된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한반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통일을 원하지 않는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미 공작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분단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 속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조차 우리가 하는 것을 굉장히 위축해 하기도 하고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도 바뀐 이 마당에 저는 감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답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통일을 해야 된다고 물어본다면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반도가 직면한 상황과 젊은 세대들의 무관심, 통일에 대한 단순한 민족적 염원을 넘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리적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통일은 필수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자리가 통일이 왜 필요한가를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자 그리고 해외, 무엇보다도 외세를 몰아내고 통합을 이뤄내는 베트남에서 청년의 시간을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의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저 역시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 속에서 나고 자란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는 다소 생각이 복잡한 편이기도 한데요. 저는 방공교육에 근무를 해서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당시 되게 존경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 도중에 TV를 켜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같이 보자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20대가 됐을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었고, 좀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지금의 국제개발협력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베트남에서 머물면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베트남에 살면서 저는 세상을 베트남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4월 30일 베트남이 남북으로 통일된 지 50년이 된 남부해방 50주년 행사에서 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작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베트남은 통합된 지, 즉 통일된 지 50년이 된 나라고 한반도는 이제 분단된 지 80년이 된 나라입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만큼은 베트남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특히 베트남에서 분단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 또한 북부에 의해서 통합된 남부 지역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고착화된 통일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맞서 싸웠습니다. 베트남의 민족적 영웅이라고 불리는 호치민 주석의 지휘 아래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고 1954년 프랑스의 지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결국 베트남을 또 남북으로 분단시켰습니다. 한국의 상황과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이후 미국은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의 개입 속에서 오랫동안 분열돼 있고 전쟁을 치르다가 마침내 1975년 4월 30일 최종적으로 국가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합은 자주적인 민족의 힘으로 쟁취되었다라는 강력한 민족적 서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비록 전쟁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통합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 상처와 후유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베트남 사회는 깊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다소 이것이 무력에 의한 통합이라고 할지언정 베트남은 수십 년간 세대를 넘어선 일관된 노력을 통해서 이질적인 문화 통합을 이뤄내고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켰다는 데 성공한 겁니다. 베트남에게 독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은 단순히 타국으로부터 지배를 받던 것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단결해서 승리했다라는 의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통일에, 아, 독립에 대해서 물어보면 일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반면에 베트남의 경우에는 사실 프랑스인가? 미국인가? 일본인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 민족이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써 외세를 몰아냈다라는 데에 포인트가 더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주적인 성향은 현재까지 베트남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이자 외교력으로도 발동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대나무 외교라는 균형 있는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을 최대 수출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안보 협력 파트너로 여기면서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투자국으로 양국 간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베트남은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오랜 시간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통해서 그 나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세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력으로 통합을 이뤄냈다는 강력한 민족적 서사를 바탕으로 베트남은 통합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지금의 외교로 발휘를 하면서 굉장히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과정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자주적인 대외 관계와 일관된 내부 통합이 베트남의 지금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주의 통합의 과정, 그리고 통일의 방식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베트남의 지난 노력은 사실 우리 한국과 베트남이 어떻게 관계를 풀어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떠올려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통합 이후 수십 년간 사회적 통합이라는 숙제를 안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와 끊임없는 서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국은 과거 베트남에 국군을 파견했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픈 역사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1998년 베트남 방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진짜 한국 역사상 최초로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군의 참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에게 전한 유감은 단순히 과거사 정리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 철학이었던 보편적 세계주의의 핵심을 보여주는 외교적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편적 세계주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시장 경제를 존중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려고 했던 그의 일관된 시도이기도 합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히면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유감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의 동반자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햇볕 정책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외교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가 됩니다. 베트남의 자주성을 존중한 화해의 외교는 우리가 통일을 향해 나가야 될 때 외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주변 국가의 평화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통일은 단순히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국가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는 것, 특히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미래를 향한 평화적 외교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평화 통일에 대한 노력은 베트남이 겪었던 통합의 고통을 미리 피하고 시작부터 화해와 상생을 통해 이질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의 과정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상처를 최소화하고 통합 후에 사회적 에너지를 오로지 번영에 집중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베트남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은 어떻게 이런 통합의 과정을 이뤄냈을까요? 혹은 베트남은 무력으로 전쟁으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통합은 그냥 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사실 남과 북이 매우 이질적인 문화적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통합 이전부터 이미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북부는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유교적이며 공동체적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의 수도가 북부인 하노이이듯이 중앙집권적 통치 경험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현재 베트남을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남부는 중국의 영향이 아닌 참파족, 크메르족의 영향을 받았으며 프랑스 식민 시기에는 개방적이고 상업적인 특성까지 받아들이면서 북부보다 훨씬 개인주의적이고 실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에 의해서 통일된 베트남이 분단과 내전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까지 남부해방 50주년이라는 국가적 행사에 열광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굉장히 신기했던 게 남부의 청년들은 정말로 베트남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부해방 50주년 행사에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나오고 국기를 흔들고 시가행진에 함께 나와서 통일을 기념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솔직히 부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통일을 이뤄내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 지역, 저희 마을에 살고 있는 2000년대생 여성 상비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인식을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던 동생이기는 했지만 저는 처음에 그냥 그녀가 K-팝 엑소의 팬인 줄만 알았습니다. 물론 팬이기는 하죠. 팬입니다. 하지만 남부해방 50주년이 다가오자 그녀는 아오자이를 곱게 차려입고 베트남 국기를 손에 든 채 전쟁 기념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젊은이들의 방식으로 남부해방일을 기념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는 남부해방일을 그저 단순한 휴일로만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과 주변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비로소 이날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선조들의 희생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은 교과서적인 답변이기는 한데요. 그녀는 친구들 역시 비슷한 감동을 경험했다고 덧붙이면서 베트남 사회가 기념일이 베트남 사회가 기념일과 미디어를 통해서 역사를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젊은 세대가 이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통일이 베트남에게 평화와 경제적 발전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시켰다는 데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면서 더 이상 내부 갈등 없이 오로지 발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점이 통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지금 베트남의 경제 성장 속도를 봤을 때 베트남은 이런 자부심을 만끽하는 자기긍정의 시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에너지를 통해서 단결과 긍지를 뿜어내고 있다고 말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라는 말만큼 사회적으로 공감받지 못하고 있는 단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반도의 통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실제하는 현상이나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강제로 주입하거나 편향된 시선을 선동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는 온 사회가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와 협력과 상생을 말했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는 베트남의 경험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 남북 간의 깊은 문화적, 역사적 이집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에 수십 년간 일관된 노력을 통해 가지고 통합된 정체성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방적인 주입이나 선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자력으로 이뤄냈다라는 강력한 민족적 서사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통일의 가치와 애국심을 환기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베트남의 젊은 세대도 평소에는 케이팝을 즐기고 글로벌 문화를 향유하면서도 남부해방 50주년 같은 기념일에는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국기를 흔들면서 자발적으로 통일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들은 통일의 효능감을 평화와 경제적 발전, 국제적인 위상 강화 등을 통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사회가 역사적 사실과 민족적 자부심을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문화적 흐름 속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내면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베트남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자연 발생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일관된 국가적 노력과 민족적 서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치적 선동을 넘어서 개개인의 자발적인 애국심과 자부심이 이어지도록 중요한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감정적인 호소나 특정 외세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베트남은 통합 이후에 낳는 후유증과 그 지난한 사회 과정 통합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자주적인 외교를 통한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실리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과정으로 인식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의 몫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통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평화와 실리 중심으로 전달을 해야 하며 분단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시도에 맞서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베트남이 겪었던 통합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김대중의 보편적 세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외교를 통해서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적 통합을 통해서 사회적 화합과 균형 잡힌 경제적 발전까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외부의 역량을 최소화하면서도 한반도의 구성원 스스로 결정과 역량을 평화적 통일에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자긍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평화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베트남 정말 가까운 나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전쟁 당시에도 뭐 그땐 사실 안 얽히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얽힌 국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베트남 전쟁이다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통일 이후에 대해서는 잘 조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 역시도 어떤 경제 성장의 이야기 위주로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짚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나 인상 깊었고, 그간의 이제 맥락, 관점하고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이 보편적 세계주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국가의 민주주의 혹은 국가의 체계가 세계랑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 베트남 청년들의 경우에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은 상당히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음과 동시에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 시민으로서도 베트남은 앞으로 더더욱 더 많이 연결될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이 베트남 청년들 이 자긍심과 더불어서 세계 시민성,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마음도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잘 어우러지고 있는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전 베트남의 애국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늘 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제 좀 공산주의 국가니까 공산당의 국가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애국심이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애국이라는 단어가 조금 오염된 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가치를 선점하지 못한 부분도 우리라고 말하는 게 좀 외람된 표현일 수 있긴 하겠지만요. 특정 세력에 의해서 좀 이렇게 오염돼 버린 것에 대해서 방치한 것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애국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것이 또 국가적인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활용한다면은 베트남의 사례가 저는 굉장히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국가가 자신의 국가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함께 단결할 수 있는가? 저는 되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좀 파편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고, 저는 그건 역시 존중해줘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베트남 역시 굉장히 개인주의적일 때는 개인주의적인 거고, 내 공동체보다는 일단은 나의 안녕을 좀 더 선호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단결해야 되는 응집해야 되는 힘 자체만은 계속 남고 우리가 또 그걸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애국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사회 통합이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뭔가 좀 불안하고 잘 안 되고 내지는 우리가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거를 덮어내기 위해서 애국하자라는 측면이 좀 우리에게는 슬픈 역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적지 않은 부분에서 분단에서 온 결과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분단이라는 문제,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뤄낸다면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한국이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말로 또 우리가 말하는 애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를 한국 사회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기에는 사실 조금 한국이 분단이 된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우리가 애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세대마다 좀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베트남만 봐더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인사이트를 줄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한국에서 좀 공산주의, 공산당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메카시즘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안 들으려고 하고 저들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어. 세뇌당했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색안경을 끼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민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고 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던 보편적 세계주의이기도 하고 햇볕 정책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단순히 우리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북괴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저들은 어떤 문화와 어떤 생각과 어떠한 체계를 갖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류를 하려고 했던 거였고 햇볕 정책을 시작으로 정말로 많은 교류들이 시작됐던 거고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이제 14선언도 나왔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판문점 선언까지 나왔던 건데 문제라기보다 문제죠.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가. 한다면은 사실 한반도는 위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위기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는 앞으로 가다가 덜컥거리고 앞으로 가다가 덜컥거리긴 했는데 베트남처럼 일관되게 쭉 갈 수 있었다고 하면은 확실히 한반도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어떤 베트남이 갖고 있는 정치 체제, 사회 체제로 인해 가지고 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발표 자료에는 너무 길어질까 봐 넣지 못했는데 사실 베트남은 89년에 도이머이라는 이제 개방 정책을 엽니다. 사실 89년이라고 하면은 베트남이 통일되고 한 15년 정도 되자마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그때 베트남의 선택은 개방이었습니다. 개방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자. 이 과정 속에서도 사실 저는 되게 많은 것들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까지는 제가 면밀하게 조사하고 생각해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그러한 국가적인 하나의 흐름 그리고 목표 속에서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베트남이라는 하나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개방을 하면서 이해를 하자라는 부분에서 남북과의 어떤 이질성이 좀 더 잘 융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베트남의 어떤 국가적인 자긍심과 세계 시민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부터 좀 세계 시민성이 좀 필요하다. 예. 항상 개발을 하면서 늘 느낍니다. 국내에서도. 세계 시민 교육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좀 시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잘 살아보세 이후에 글을 읽는 시대 정신이 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표류함을 느끼면서 요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라오스로 또 포커싱을 해서 이 라오스의 마을에서 지역사회에서 이 지역사회만의 어떤 정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서로 돕고 서로 같이 협동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라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현재 어,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아주 성과를 멋지게 내시면서 활동하고 계신 이재현 대표님의 이야기도 바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라오스에서 현재 하고 계신 경제적, 사회적, 번영을 추동하고 있는 생생한 이야기 우리 대표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상을 공유해 주신 저 이진쌤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최근에 라오스에 이제 캄보디아를 통해서 이제 스캐머 분들이 많이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스캐머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시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저하시킨다는 풍문이 돌고 있는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터넷들이 지금 한순간에 한번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사실 이제 주문 좀 부탁드리게 됐고요. 저는 앞서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신 그 방식대로 이제 라오스에서 현재 이제 양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종영 선생님이나 이제 저희가 조영석 중장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웠고요. 사실 엄청나게 사상적으로 제가 이제 똘똘 이렇게 뭉치거나 이게 강력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그 포이카를 통해서 이제 발을 딛고 개발도상부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구조적으로 이게 농가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듣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사다리를 만드는 역할을 우리 기업이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현재 라오스에서 양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김대중 포럼에서 이제 했었던 발표 주제는 라오스 농촌에서 발견한 평화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잡았고요. 사실 무엇보다 이런 자리에 이제 초대된 거에 대한 영광을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 개도국에 있는 제가 이제 경험한 이게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확실히 구조적으로 많은 부분이 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거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소수의 한두 명이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오빠, 너네도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잖아. 근데 그 한 명은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경쟁과 무수히, 공동체의 사실 같은 번영은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영광을 바탕으로 사실 평가하다 보니, 아, 그래도 이런 구조를 설명하고 이런 모델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는 언제나, 환영하고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라오스에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그 큰 계기는요. 첫 번째로는 뭐 농업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사실 농업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현장에서 본 라오스 농업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을 잘 하고 있지만 시장까지 가는 길에 많은 부분이 로스가 발생을 하고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을 하였고요. 또 시장이 워낙 협소하고 여러 가지 시장의 문제로 한계로 인해서 어, 농산물 가격이 매우 크게 변동되는 걸 보았고요. 또 시장과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시장과 생산의 괴리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들을 시골에서 나서 농사만 지던 농민들이 과연 이 문제를 개인들이 계몽을 하고 개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농가들이 이런 문제를 생각을 덜 하고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더불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말씀드렸던 구조적 문제는 사실 농가분들 개인 하나가 노력해서 이 소득을 이제 올릴 수 있는 뭐 물론 개인이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생산을 많이 하고 조금 더 누구보다 더 농지를 많이 확보하면 뭐 단순히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이제 그 구조를 탈출하면 또 그 구조는 변함없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을 안정적인 소득을 갖지 못하는 구조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현지는 취약한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전통농업 방식에 따르고 또 기후에 대한 예측도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또 시장과의 접근성이 부족하고 시장조차도 어 이제 다변화하는 물량을 이제 뭐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한계가 되었고 또 농가분들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농업에 대한 기술과 이러한 정보들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면 결국 단순히 노력만 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을까? 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이제 현지에서 같이 창업을 한 현지 청년들은 사실 이 문제를 사실 매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현지 청년들과는 석사 연구 논문을 주제로 모여서 어떻게 보면 라오스 농가들한테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런 토론을 하는 장소조차도 에어컨 아래서 뭐,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사치스럽게 하고 있었다 생각이 했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그렇고 저희 현지 청년들도 똑같은 의문을 가진 거죠.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고민만 하고 이렇게 쓱 사라지는 게 과연 해결책일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너무 괴리가 되는 게 아닐까? 우리 누군가는 현장에서 이걸 부딪혀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질문에서 시작을 하고 그때 이제 함께 하기로 한 청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저희 드림부스의 이제 창업 멤버가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시작을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그런 관찰자가 아니라 실제로 농가들의 동행자가 되는 방향으로 한번 사업을 한번 이끌어보자 라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접근을 조금은 이제 다르게 했습니다. 뭔가 더 비싼 품목을 키워서 농가들한테 소득을 키워주자는 접근보다는 기존의 라오스 농업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 사슬을 분석을 하고 그 가치 사슬에서 농가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딘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안정적으로 이제 품질 좋은 병아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상황.
그리고 품질 좋은 병아리를 구한다 하더라도 수의학적으로나 이제 질병 진단에 있어서 이제 취약하다는 문제점, 그리고 생산을 잘한다고 해도 시장까지 로스 없이 상하지 않고 물건을 보낼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물류의 한계, 그리고 실제 좋은 상품을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소비자들한테 연결하지 못한다는 세 가지 문제점을 가치 사슬에서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을 하나씩 해결하는 해결자의 역할이 아닌 이 부분들을 함께 저희가 동행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고민하였습니다. 사실 해결자와 저희가 동행자를 구분짓는 방식 중에 하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해결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모든 솔루션을 다 제공을 하고 저희가 그곳의 농가들한테 이제 너네는 이것만 따라와 라고 하고 하는 거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동행자는 농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진 서비스를 설득을 하고 농가들조차도 저희 서비스가 뭐 원치 않으면 사실 구매를 하지 않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그래서 간편하게는 이제 농가들한테 병아리를 공급하고 또 저희 병아리를 받은 분들께 지도 사육을 드리고 또 키우신 이후에 수매 약속을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는 농가분들이 생산한 상품들을 브랜드 상품화해서 내일 또 저희가 소농들과 함께 생산한 달걀을 이제 광고를 또 이제 촬영을 마쳐서 이제 지금 퍼블리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함께 브랜드 상품화를 하고 실제 유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생산한 상품들을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 어차피 농가들이 생산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처음에 들어올 때 저희가 모든 부분을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병아리나 저희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농가들한테 최소한의 현금 투입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후에 생산한 이후에 어, 정산하여 본인들이 이제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빚진 부분들을 갚아 나갈 수 있게 사업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가들한테 진입장벽을 낮추고 생산에, 판매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줄여드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여드린 상품은 저희가 실제 농가들과 함께 생산한 상품들에 대한 사진들이고요. 닭고기랑 또 달걀, 그리고 이제 유엔이나 이런 기구에서 저희 같이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소규모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싶어하는 국제 기구들이 이제 컨설팅을 요청하면 저희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농가들한테 이제 양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농림부 오딜 사업 이제 시장조사차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더 두드러지게 저희가 이제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동남아시아 지역은 태국의 CP라는 거대한 회사가 다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이제 잡고 있습니다. CP라는 회사가 악의 축이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남아가 경제 발전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대형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는 필요로 한데 그 역할을 CP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요. 단지 이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어, 분홍들은 CP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CP의 생산 조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농가들은 CP와의 CP로의 진입이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CP가 만든 상품은 보기에는 포장도 잘 돼 있고 뭐 깔끔하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항생제 베이스로 키우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CP화보다 더 좋은 상품을 갖고 싶은 소비자들도 시장에 CP가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상품을 고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지에서 실제 협동조합을 구축을 하고 협동조합분들과 같이 뭐 파트너십을 맺고 성장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오늘자로 이제 3개의 협동조합을 구축해서 또 다음 달에 추가 1개의 협동조합이 더 구축될 예정인데요. 농가분들이 지금 협동조합으로 이제 구축을 드리고 그 조합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발전하고 있고 또 이 파트너십을 발전하기 위해 이제 투자로는 이제 ADB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 있고 또 여러 유엔 사업에 참여해서 조달 사업을 또 안정적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한국에 있는 대학과 이제 태국에 있는 대학의 연구 협력을 통해 품종 개량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농가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어, 너네는 소농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상품이 좋지 않지 않냐라는 그런 의문을 저희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 인증 해썹이나 GAP, GHP 그리고 최근에 휴메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급하는 그 저희가 이제 자연방사,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까지 받으면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의 증빙을 위한 노력도 또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항상 돌보면서 이제 실제 양재 사업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저희 조합원 분이시고 실제 이 농가분들이
이제 75일 동안의 사육을 마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무게를 재려 이제 이제 저울을 가지고 와서 함께 무게를 재고요. 지금 요 무게를 재때 체크하는 분은 조합원 장 중에 한 분이십니다. 3명의 조합장이 있는데 조합장이 항상 함께 오셔서 무게를 이제 공동으로 재고 그 무게에 따른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상과 이제 사실 뭐 저희가 엄청 거대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과연 이 구조적인 부분에 일반 개인들이 과연 안정적인 소득과 어떻게 평화로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은 당장에는 경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라오스와 비교해서 더 안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에 있어서 구조적인 한계는 너무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에게도 제가 더 부지런하면 돼. 위기의 상황과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놓여 있는 청년들이 지금 놓여 있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해결책들을,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 해결책들을 어떻게 보면 같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저희가 갖고 있는 도전을 바탕으로 실제 어떻게 보면 있어서 본인들이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구조 속에서 항상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사실 라오스에서 개도국 농가분들과 협력을 하면서 항상 고민했던 부분도 주는 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변경을 하고 구조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운영하면서도 저희 직원들과 항상 요즘 최근에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더 많은 NGO, 물론 NGO들도 훌륭하고 활동가들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가 NGO와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누구나 원하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더 보편적이고 더 구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이 저희는 구조 속에서의 가치사슬 구축을 많이 고민을 하고 가치사슬을 개선하는 데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라고 하면 더 많은 농가들이 더 잘 생산을 하면 조직이 될 거고 건강한 조직이 되면 공동체가 강화될 거고 더 많은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더 건강해져서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순환 구조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그 포럼에서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신호가 알아듣지 못할 직전까지는 딱 잡혀주네요. 라오스 정부의 밀당이 매우 절묘하다를 느끼면서 들을 수 있는 비즈니스 이야기였습니다. 잘 전달됐고요, 충분히.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한 가지 질문 드린다면, 이렇게 공동체에서 살아가시는, 정말 이 글로벌 사우스의 지역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시는 재미는 어떤 재미가 좀 있습니까? 아, 사실 많이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저희 직원들이 항상 비슷한 이제 뭐 뱀이라기보다는 사실 만족을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일을 할수록 이 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어 익숙해지기보다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걸 수동적으로 저희 직원도 찾고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농가를 참여시킬 수 있고 얼마나 저희 뭐 저희야 사실 대표니까 망하면 안 되고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망하면 안 되지만 함께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항상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자기가 쓸모 있다고 생각이 들고 본인이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해 줄 때 사실 우리 조직이 되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도 감사한 건 농가분들과 만나고 오면 지치법도 한데 다음 농가들을 더 키워나가는 데에서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더 많이 주거나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영업팀을 제외하고는.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제 라오스에서
농업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정말 좀 궁금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지구 민주주의, 좀 함께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갖춰야 될 마음 자세, 태도, 또 더 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궁금하기도 해서, 왜냐면 또 제가 비즈니스라고 지금 하면, 목소리가 안 되게- 들리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 비즈니스라고만 얘기하게 되면 좀 차갑게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태도를 조금 조명하는 질문까지 드려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세 분의 발표까지를 들어봤고요. 지금 시간이 한 40분 조금 이제 덜 되게 남아 있습니다. 토론자 세 분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토론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번 저희의 발표를 들으셨는지 또 소감과 인사이트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모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김학재 선임연구원님, 고려대학교 평화민주주의 연구소에서 오셨고요. 네. 그리고 최동훈 과장님, 그 코이카 오디의 연구교육원 과장님으로 계십니다. 기록연구사시고요. 참고로 저희가 어제 또 행사에서 이 코이카 오디 연구교육원의 김경결 과장님 모시고 행사를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네,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 뵙게 돼서 더욱더 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의 주최자이신 우리 한국외대사학과의 노병현 교수님까지 네,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김학재 선임 연구원님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평화민주주의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김학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 사상을 연구했다는 그런 이유로 제가 토론자로 이제 섭외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 어, 김대중 대통령 사상을 연구를 했지만 주로 이제 책을 통해서 화해 사상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그런 좀 많이 배웠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용서와 화해론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들으면서 아니, 발표를 들으면서 뭐 궁금한 점도 많고 했었지만 간단히 전체적으로 받은 그런 인상이나 느낀 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2시간이 넘으면 안 되니까 일단 짧게 그냥 전체적으로 인상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선생님들의 그런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어, 대화하고 교류하고 그런 것들이 뭐 가해자와 뭐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용서와 화해 주제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어떤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끼리 이제 대화하고 어, 잘 지내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모든 어떤 화해를 추구했던 그런 관계,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어떤 민주화 과정에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한일 관계 같은 그런 특별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업적을 남겼던, 그러니까 화해와 관련된 그런 업적을 남겼던 분야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화하고 교류를 중시했다는 것을 제가 연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하신 그 모든 분들이 그런 것들, 대화하고 교류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공통적으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또 느낀 점은 특히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남북 관계와 이제 많이 겹쳐서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남북 관계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최초의 남북 공동 정상회담 얘기도 나왔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남북 화해를 위해서 어, 화해를 과정에서 중시했던 그런 가치가 뭐냐면 인내와 일관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
여러분 발표를 통해서도 이제 아까 전에 그 인내와 일관성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르완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라오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문재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실망하거나, 이제 북한이 중간에 또 핵 개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뭐 자서전에 뭐 중간에 이제 북한에 실망했다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은 끝까지 이제 일관성 있게 이제 북한을 포용하는 햇볕 정책을 시행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자서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태도나 이제 가치들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권 때마다 이제 많이 바뀌잖아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인 차이에 의해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이제 어, 그런 북한에 대한 어떤 북한과의 사이가 좋았던 그런 햇볕 정책, 어떤 정책이 북한과의 어떤 화해와 이제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었었다면 그것들을 뭐 급격히 이제 방향을 바꾼다기보다는 그런 방향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면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일관성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용서 화해 주제로 많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특히 이제 5.18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가해자들도 이제 화해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던 그런, 주장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르완다에서도 이제 가해자도 이제 피해자와 함께 뭐 집을 짓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활동에 참여하고 했다는 것들을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 화해 사상 속에서도 이제 가해자들도 단순히 뭐 그냥 뭐 말로만 이제 용서를 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함께 가해자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던 게 생각이 났고, 그게 이제 지금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표를 들으면서는 이제 베트남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질 못해서 베트남 많이 와닿지는 않고 그랬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이제 참전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또그 인간인 학살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도 그 점에 있어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의 화해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면서 한국하고 이제 베트남 사례도 이제 같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일본의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고 봤고, 그 일본의 먼저 가해자의 사과 이후에 이제 피해자가 용서함으로써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런 어떤 일반 원칙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물론 국내에서는 그런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가해자의 사과가 있어야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용서가 있음으로써 화해가 진행된다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그게 일반적인 화해 방식이라면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사과가 없어도 이제 용서를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으로 나중에 변화되거든요. 이제 국내 민주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전두환 노태우 사면하고 했을 때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지만 학술적으로는 그런 이제 용서를 이제 무조건적인 용서라고도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이제 일본과의 그런 화해 과정에서 98년대 오부치 수상 총리와 이제 그런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일본의 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최초로 받아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만큼 한국은 이제 일본과의 사이에서 피해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베트남 사이의 관계에서는 한국은
이제 가해자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와 이제 모순되지 않게 이제 가해국인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이제 베트남에게도 먼저 자신이 이제 사과를 하고, 일본은 그게 많이 오랜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이제 최초로 이제 먼저 자신이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잘못했던 것을 사과했던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일관적인 그런 화해의 그런 자신의 사상을 이제 정치로서 그걸 일관성을 보여줬다는 것들이 그런 게 생각이 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스 얘기는, 저도 라오스는 잠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약간 태국 쪽, 제가 일을 전에 태국 쪽에 어떤 직장 생활을 한 때가 있었는데, 태국 북부에 이제 갔다가 잠깐 이제 라오스 쪽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위기를 조금은 이제 이게 실감이 되는데요. 근데 라오스에 가니까 라오스 국기 옆에, 그러니까 출입국 그런 그 관리소 쪽에 보니까 이제 쌀이나 이런 망치 같은 걸 상징하는 그런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깃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라오스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원 대표이사님께서는 이제 라오스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제 사,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라오스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체제고, 경제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베트남처럼 개방을 했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이제 개방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측면하고 이제 그런 사회주의 국가, 아, 그런 체제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어떤 제약 요건 같은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라오스 얘기도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이제 지구적 민주주의 사상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글로벌 디모크라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전신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신인도주의라는 그런 사상을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근데 그 신인도주의에서 이제 그런 핵심적인 그 원칙이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도덕적인 선진국가를 추구한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원 대표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떤 일종의 이제 국가를 뭐 대표해서 이제 라오스에 가서 뭐 투자를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이 지향했던, 그러니까 신인도주의를 말하면서 이제 도덕적 선진국가를 이제 지향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도덕적으로 이제 발전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한 국가들이 이제 도덕적인 성격을 가지고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좀 낙후된 지역의 그런 국가들에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도덕적이라는 말을 붙인 것 같은데요. 그런 역할을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저도, 예, 정말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제 감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세 분의 발표를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으로 통해서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은 우리 최동훈 과장님께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 세 분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공공기록 관리 쪽에서 이제 몸을 담았던 입장이다 보니까, 그의 시각으로, 예, 총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은 기록 관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것을, 많이 간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기록 관리의 시작이 사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 기록관리가 제도화된 것이 1999년 기록관리 법률입니다. 이때가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제정됐는데요. 이건 중요한 이정표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많은 시대적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선 독재 시대를 이제 건너서 민주화 시대가 접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법률이고요. 또 한 가지는 김대중 대통령 시기 때 가장 추진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질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와 그다음에 정보화 시대의 배경에서 기록 관리가 시작됐다.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더 중요하게 짚어야 될 것은 역사적 책임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르는 김대중 노무현 시기 때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진상규명, 과거사위원회들이 발족이 됐고요. 그래서 과거를 다시 정리하고 사회적, 역사적 책임을 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이어져 갔던 것이 기록관리였습니다. 결국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전개할 수 있었던 거죠. 이와 이제 연결해서 그 이종혁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르완다 사례를 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노무현 정부 시대 때 친일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몸소 느꼈던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는요, 방대한 기록들을 이 증발하고 사였다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 문제.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파편적 기록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거를 화해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이 현장에서 가장 느끼는 이제 긴장감이었죠. 예. 특히 그 과거사 문제는요, 심도 깊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으나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서는 이게 포스트 세대입니다. 예. 이 르완다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994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이 지금 20대, 30대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세대들이 과연 르완다의 제노사이드를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는 것은 되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 즉, 이 용서와 화해는 망각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용서와 화해라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고요. 이 반성을 통해서 또 사회를 어떻게 치유하고 통합할 것인가 문제를 전개를 해야 되겠죠. 예. 이 문제를 르완다 정부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코이카와 르완다에서는 이제 르완다 제노사이드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이제 사업이 이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 기록관리 쪽에서 이제 그 몸담고 계신 이제 강진호 선생님께서 그 전문가로 지금 현재 파견이 되셔가지고 현지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기회에 뭐 강진호 선생님 말씀 들으면 또 구체적인 르완다의 사업 내용을 좀 공유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베트남 사례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베트남 사례도 마찬가지로 이 포스트 세대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과거를 기억해서 어떻게 사회에 통합이 돼서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세대, 다음 세대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 같은데요. 예. 특히 이제 애국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당시 이제 통일된 베트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배워야 할 점, 또는 또 인사이트를 얻어야 할 점이긴 합니다. 뭐, 이 통일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정치적 통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에 있어서 베트남의 사례들을 많이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 그 발표 중에 인상 깊었던 건 이제 대나무였습니다. 이 결국은 튼튼한 뿌리 위에서 유연한 이제 그 잎을 표현한 것처럼 이 베트남이 취하고 있는 그 보편성과 특성의 문제, 이것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운영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요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김대중 사례를 하면 아무래도 김대중과 싱가포르의 리카뉴 이제 그 아시아적 가치 담론 논쟁이 저는 완전 떠올랐습니다. 예. 예, 그것이 이제 당시 이제 1990년대에 나는 큰 화두가 됐었고, 지금도 그 영향을 주고 있죠. 결국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보편성을 갖고 있느냐, 특성을 갖고 있는 거냐. 예. 이 논의가 지금도, 2025년도에 지금도 여전히 울림이 있죠. 예. 결국 이제 그 특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유연하게 잘 운영하냐는 거에 따라서 그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저도 한번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라오스 사례입니다. 이게 라오스 사례에서 저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양계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2008년도쯤에 제작된 것 중에 하나가 그 푸드 INC라고 하는 국어활성 다큐멘터리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기업화되고 사업화됐던 축산 사업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대규모 이제 소위 말해서 산업농업 그냥 공장식 축산들이 이제 환경 문제나 노동 착취까지 연결됐던 어떤 고발 다큐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재원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아, 이거에 대해서 대안 사업으로서의 이제 친환경이고 공동체 중심으로서 양계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 것에 대한 현장의 모습을 보고 예, 많은 또 저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지금 전 세계 개발 협력이 되게 큰 위기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다 보니까 미국의 USAID를 사실상 폐지를 했죠. 그리고 전 세계 가장 큰 ODA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USAID가 폐지가 됐고 그 예산도 80% 이상 삭감이 되면서 이 국제 개발 협력에 대한 지형도가 크게 지금 변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한국의 ODA 이 이제 어떻게 될까 큰 도전에 직면했는데 이럴수록 다자주의적이고 또 현장 접근적인 이제 이렇게 전략이 모색되고 있을 때 이 현장성에 있어서 그 지금 이재원 선생님의 말씀이 이제 가장 와닿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간의 ODA 보통 이제 일회성 사업으로 머물러서 실패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속적이 결여됐던 가장 큰 것은 그 현장의 이제 환경, 문화, 이제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됐던 사업들이 많았다 보고 일회성, 시혜성 사업을 가서 지속성이 담겨두지 못했던 걸 비해서 지금 이재원 선생님 말씀은 결국은 이제 그 현장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가인데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전개를 결국은 이제 기록화하고 그다음에 가이드에서 매뉴얼하고 하는 방식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것은 이제 기록화해서 그걸 어떻게 매뉴얼화해서 확산하는 거는 결국 이제 자립화를 이제 기반할 수 있는 유형이죠. 이런 측면에서 결국 이제 뭐 코이카 등 개발 협력에 대한 펀딩 지원 사업에서도 이런 저에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낼 수 있다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예, 이상 뭐 제 충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 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을 또 해주셔서 저희로서는 또 앞으로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어떻게 더 전개해 나가야 하지에 대해서 또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만한 총평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노무현 교수님의 평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김춘식 선생님이 이제 토론을 가장 먼저 하시게 돼 있었는데, 독감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어려워서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공유하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화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전에 그 김대중 평화 포럼 그때 하던 때하고는 전혀 또 다른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이런 감을 좀 예상했던 것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각 다른 국가 지역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해서 그 현장의 목소리 또 현장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국제 간 관계가 이제 외교,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만나고 또는 무역 뭐 여러 가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고 이제 국가 간의 관계가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시민사회,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만나는 거, 이제 그것은 아무래도 어렵죠. 이게 비용도 있고 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조직의 목적이나 뭐 이런 게 거기에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이러한 시민들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데서는 어떤 한 기관의 또는 한 국가의 어떤 국한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그 이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고 그러지만 또한 이 세계가 가야 할 여러 가지 어떤 가치의 문제, 이것들을 직접 우리가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교육의 방향이
지금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교육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세계 시민을 길러내고 우리 오 선생님 말씀하시는 지구 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어떤 성적 획득을 위한 어떤 점수로 환산되는 이제 그런 것만을 계속 한다고 해서는 어려운데, 근데 그것을 어떤 논리적으로만 비판하고 앞 방향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쉽지 않은데, 지금 그래도 이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방식을 해가면서 사회에 제안하고 정부에 제안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보다 더 이렇게 해봅니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어떤 르완다의 저러한 그 화해 과정 이 자체가 아까 그 최동훈 선생님의 그 토론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계속 그 기억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계속 사람들이 더욱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작은 차원에서 아카이브를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아카이빙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을 저는 이제 르완다 쪽에 아카이브 담당하는 전문가들하고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이제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이정혁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현지에 계시지 않지만 또 이러한 관심을 그때 같이 지내던 분들 또 연결되는 분들하고 한번 연결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저는 하여간 아카이브고 그게 플랫폼이다. 아카이브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동훈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깜짝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하고 있으신데 우리 아유 갑자기 최동훈 선생님 우리 지금 르완다와 관계되는 우리 그 아카이브 선생님 강진욱 선생님 전문가로 가셨습니다. 네, 강진욱 선생님이 계세요. 그 아주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러면서도 해외 봉사 프로젝트를 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또 연결을 하면 우리 강진욱 선생님하고 리정혁 선생님, 오이솔 선생님 또 우리 조용석, 이재원 선생님하고 연결되면 또 여기에 뭐가 이렇게 추진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데요. 그래서 어제 우리는 금요일 어제 류경미 선생님이 이제 4.3 학살에 대한 그 기억 그리고 그 4.3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술 체록하는 것을 짧은 시간 어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아카이브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제주 분들도 이 르완다 상황을 오늘 리정혁 선생님의 이 발표를 직접 접한다 그러면 다른 시각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경험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르완다 사람들하고 직접 또 연결이 된다 보면 거기서 무슨 바로 해결책이 나오고 그럴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그 어떤 생각하는 그 어떤 시야라든가 이게 넓어지고 여기에서 저는 국제 관계를 한국과 르완다 관계를 무슨 무역이니 이제 이런 차원에서도 어떤 자원 협력이니 이런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험에 거기는 그 인간의 문제인데 인간은 어떤 정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정치를 가지고 뭔가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난 측면이 있고 또 거기에는 어떤 인간 각자 갖는 증오와 또 그러면서 또 그것을 또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 아까 한 우물에서
또 뭐 마을에 살아가는 뭐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그것도 또 제주도가 마찬가지고 뭐 이런 속에서 보면은 국가 간의 그 관계를 루안다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저기서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여기에서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이제 그렇게 연결된다면은 그것은 어떤 경제나 정치 이전에 인간의 삶, 또 사회적인 삶 이런 속에서 루안다하고 한국이 연결되고 제주도가 연결되고 근데 그건 한국에 제주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루안다에도 어떤 지역일 수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세계 시민사회, 지구 시민사회를 이제 아카이브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것들을 계속 우리가 연결해보고 이게 또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이게 데이터 차원으로 이제 이게 되고 그 아카이브로 해서 그게 이제 데이터 차원이 되면 그게 AI를 훈련시키는 데이터고 또 이 AI 시대에 뭐 필수적인 것이고 뭐 이제 이런 것하고 연결해서 저는 AI 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정부를 설득을 하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도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이렇게 해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이석 선생님, 또 여러 선생님 하시는 이 활동에 활기가 이렇게 좀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 같은 모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그 루안다 그렇고 이제 베트남의 시각을 조용석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데 저는 이 시각의 이 다양화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어떤 우리 통일과 통합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조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것을 어떤 그 한 여성의 사례를 가지고 또 설명해 주셨고 또 그 여성은 또 한류 팬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교육과 또 이 어떤 국제 교류와 이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차원이 오늘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저는 그 방향이다. 그런데 저는 하여간 이것을 일단 우리가 좀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모으고 공유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보는데 좀 이제 우리가 처음이지만 하여간 이런 것들을 보다 공유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이 이게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저기 한데요. 우리 이재원 선생님 하시는 그 활동에 대해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한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하면서 복지라고 하는. 근데 그 생산하면서 그 복지라는 게 그게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 차원에서 생산하면서 복지라고 하는 거기에는 어떤 자연과의 어떤 조화, 아까 김학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신인도주의 뭐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겠는데 이것이 그 어떤 한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계 차원에서 그것은 어떤 자연과 인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여러 관계로 연결되겠는데 그게 라오스라고 하는 곳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그러한 사례하고 이게 연결되면서 이제 여기에서도 저는 아카이브 플랫폼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이 모든 게 뭔가 축적이 되면서 아까 최동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은 엄청나게 이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고 아카이브가 발전하면서 그 기록에 의거해서 과거 청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증거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오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그 어떤 화해라고 하는 그래서 하여간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해가는데 뭔가 이러한 현장에 이런 해가는데
그 사상적인 측면, 그런 측면은 뭔가 우리가 좀 일단 김대중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보면서 우리가 김대중 사상만 할 것 아니고 이렇게 해가면서 또 연결해서 해가는 이제 저는 조금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보는 게 이제 김대중 사상인데 다른 사상 많이 엮어서 우리가 좀 더 차원이 넓어지면 호지명 아주 또 우리가 연구하고 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또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좀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많이 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활동이 정말 교육의 한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국제 간의 관계를 외교, 무역 이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민사회 차원의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돈이 덜 들면서 할 수 있는 이런 화상회의라든가 또 화상회의에서 어떤 데이터를 또 공유하고 하는 뭐 이런 것을 해가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나 오늘 선생님들 발표에 또 오이 선생님 진행에 감사드리고요. 김학재 선생님, 최동원 선생님 우리 함께 토론합니다만 감사드리고 또 여기에 그 함께 해주신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조금 이렇게 이것을 기획하고 하는 차원이라 주제 넘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혹시 저희 요 방파하기 전에 한번 단체 사진처럼 캡처 타임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혹시 화면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면 되고, 좀 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저희 그 035 전용 포즈가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035여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합니까? 네, 이런 포즈를 하는데 네, 아, 그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귀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기록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토론까지 모두 잘 들어보았습니다. 뭐, 1분 남아서 이제 마무리를 바로 하면요. 저희는 국제개발협력이 한국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성숙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같은 이런 아카이빙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유와 소통의 세계가 계속된다면 정말 우리 사회의 성숙,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협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노무현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선생님, 근데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은데요. 네, 그 강진욱 선생님 아까 르완다에서 지금 르완다하고 연결해서 활동하신다고 그랬는가요? 한 30초만 얘기를 좀 네, 들어보면 어떨까요? 30초 내지 1분만. 제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르완다에서 한국으로 방금 들어왔고요. 집에 도착한 지 한 2시간 됐습니다. 그, 그랬고요. 노명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루안다의 아카이브 플랫폼을 제가 이제 코이카 도움 받아서 설계하고 돌아왔고요. 봉사는 아니었습니다. 돈 받고 하는 거고요. 회사에 돈 벌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제주 4.3 재단 말씀하셨는데, 루안다 이제 KGM 이제 사실은 이제 NURC 쪽을 이제 하던 NGO인 이지스 트러스트하고 올해 이제 제주 4.3 재단하고 아마 11월 달에 이제 MOU 맺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안다에서 올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외대에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코이카하고 저희하고 해서 막 설계들 막 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실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업도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역사 교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술 교류도 또 이제 한 축으로 또 존재돼서 이제 또 국제 세미나 같은 것들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한국에서 이제 루안다에서 루안다 유니버시티하고 루안다 에듀케이션 보드라고 해서 루안다 뭐 교육위원회 같은 데서 준비해가지고 준비가 되면 한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외대가 좀 참여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루안다에서는 이제 뭐 그런 이제 학살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억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29년이 이제 그 키부카라고 해서 이제 기역 뭐 35주년이 기념이 돼요. 그때까지 한국에서 그 KGM이라고 하는 메모리얼의 모든 시스템들을 다 바꿔줘요. 그 코이카에서 1,000만 불 이상을 뭐 몇백억, 100억 이상을 내서 다 바꿔주면 그때 가기 위한 학술대회 같은 것들을 외대가 좀 주최를 해서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국내는 사실은 노글리, 뭐 제주, 광주 되게 학살에 대한 기억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외대 학생들이 좀 들어와서 논문도 쓰고 발표도 하고 논문들이 또 이제 그 영어로도 많이 나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또 최현진 교수님 또 계시니까 최현진 교수님, 노명현 교수님 또 좀 많이 해주시면 외대에서 또 이렇게 또 준비해서 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올려주신 거 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 여기 출장 같이 가신 것 같은데요. 저 오른쪽에 우리 삭발하신 젊은 남자분. 아, 네, 안진호 선생님. 네네. 네, 진호 지금 선생님 저랑 올해 적십자단 초에, 아마 가셨을 거예요. 네, 올해 초에 저랑 같이 에티오피아 출장 가셨었는데, 네. 저희가 또 작년 엮어서 사진. 같이, 네, 엮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마이크 우리 교수님께 넘기고 오늘 행사의 종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거듭 감사합니다. 제가 언뜻 드는 생각에는 우리 금요일에 하는 한 세미나에서 강진우 선생님 한번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